최초의 여군 원스타 여성이 군대를 간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힌 도시 충청남도 계룡시의 겨울은 유난히 시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는 단순히 대기의 온도가 낮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제1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책임지는 장군들의 무거운 침묵이 얼음장처럼 깔려 있었다. 그들의 녹색과 흰색 정복 사이에서 유일하게 짙푸른 공군의 정복을 입은 채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는 인물이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고요한 심해와 같아서 그 깊이를 함부로 짐작할 수 없었다. 공군 소장 서지수.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비행단장, 그리고 이제는 합참전략기획본부의 핵심 보직을 맡아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그리는 살아있는 전설. 날카롭게 다듬어 한 올의 잔머리도 용납하지 않는 단발,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서늘한 눈매, 그리고 초음 속의 전투기 안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단련된 강철 같은 절제력. 동기들은 경외와 질시를 섞어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고, 부하들은 그녀의 지시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여 알고리즘이라 수군거렸다. 그녀의 세계에서 모호함이나 감상주의는 발붙일 곳이 없어 보였다. 이상으로 제5세대 스텔스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차세대 무인 편대 도입에 관한 3단계 전략 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나직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팽팽한 침묵을 갈랐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적 재원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오가는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그녀의 설명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서론과 본론, 결론이 명확하고 힘이 있었다. 막강한 파벌을 자랑하는 육군의 중장들조차 그녀가 제시하는 빈틈없는 데이터와 냉철한 논리 앞에서는 감히 이견을 내지 못했다. 그들의 오랜 경험과 직관도 서지수가 구축한 사실의 성벽 앞에서는 그저 모래 아래 불과했다. 회의가 끝나고 육중한 문이 열리자 장군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서지수의 완벽함에 경탄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여기는 듯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지수는 그 어떤 시선에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복도를 울리는 또렷한 구두 소리와 함께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던 부관 김동현 소령이 존경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본부장님, 오늘 브리핑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육군 측의 예산 요구를 완벽하게 방어하셨습니다. 김소령, 당연한 결과일 뿐이야. 진실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네. 국방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실에 기반해야만 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개인적인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도구처럼 차가웠다. 집무실에 들어선 그녀는 홀로 창가에 섰다. 통유리 너머로 잿빛 하늘 아래 웅크린 계룡대의 황량한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희미한 산맥의 능선 너머 어딘가에 그녀의 세상 유일한 아들이 있었다. 그 생각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자 강철 같던 그녀의 눈빛에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균열이 생겼다. 1년 365일 24시간 군인이었던 그녀가 유일하게 갑옷을 벗고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가는 지극히 짧고 내밀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결제 서류와 군사 지도 사이에 유일하게 사적인 물건인 낡은 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앳되고 풋풋한 얼굴의 젊은 그녀와 그녀의 품에 안겨 세상 가장 밝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카이스트에서 로봇공학 박사과정까지 마친 아들 강민준. 29이라는 군인이 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나이에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아들.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며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인 존재였다. 민준이 잘 지내고 있겠지.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아무도 듣지 못할 혼잣말은 회의실의 장군 서지수가 아닌 어머니 서지수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서리가 아닌 인간적인 온기가 안개처럼 희미하게 묻어났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시각 경기도 연천의 살을 애는 혹한 속에서 그녀의 심장 같은 아들이 어떤 지옥의 한가운데를 맨발로 견뎌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이 군복을 입은 이래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국경 너머의 적이 아닌 자신이 평생을 헌신한 조직의 가장 어둡고 썩어빠진 심장부를 향한 전쟁이 될 터였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달력은 분명 겨울의 초입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휴전선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한겨울의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제28보병사단 무적 태풍부대. 그 이름처럼 매섭고 거친 기운이 감도는 부대였다. 강민준 이병은 이곳에서의 첫 겨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고 혹독한 계절이 될 것임을 아직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대 초기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비록 남들보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뒤처졌지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과 화합하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초반 며칠은 그 믿음이 틀리지 않은 듯 했다. 그가 속한 분대의 분대장인 김상훈 병장은 과묵했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어설픈 민준의 동작을 타박하기보다는 쉬는 시간을 쪼개 관물대 정리 요령이나 전투와 끈을 단단히 묶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민준 씨, 사회에선 박사님이셨다면서요. 여기선 그런 거 다 잊고 그냥 하나씩 배운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니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김 병장의 배려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귀했다. 민준 역시 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밤늦게까지 전투 교범을 외우고 서툰 바느질로 삐뚤빼뚤하게 명찰을 달며 군인으로서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다. 부대의 실질적인 권력은 선량한 김상훈 병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작업을 기피하고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황진태 병장이었다. 그는 민준의 어색한 경례 자세, 단정하게 정리된 그의 필기구 하나하나를 사사건건 트집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핀잔 수준이었던 그의 괴롭힘은 민준이 자신의 어머니가 공군 장성이라는 사실을 무심코 동기에게 털어놓은 그날 이후로 점차 악의적인 폭력으로 변질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막사 뒤편 눈이 채 녹지 않은 진창에서 동계 진지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다. 민주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어오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었다. 그때 황진태 병장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비열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야, 카이스트 박사님. 그 좋은 머리로 로봇 팔 같은 거 만들어서 땅 파괴시키지 그랬냐? 내 삽질하는 폼을 보아하니 해가 져도 2평 파기는 글렀다. 아주 계집애가 속꿉 장난하는 것 같네. 그의 옆에 선 오상철 상병이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맞장구를 쳤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침묵의 동조, 그것은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민주는 대답 없이 붉어진 얼굴로 입술만 깨물었다. 그의 손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어깨는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끊어질 듯 했다. 한때 세상의 발전에 기여할 로봇을 꿈꾸던 그의 손은 이제 무의미한 삽질과 모멸감을 견디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어쭈? 이 새끼가 대답을 안 하네. 내 엄마가 별 달고 있다고 너도 뭐라도 된 것 같냐? 황 병장의 군홧발이 인정사정 없이 민준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균형을 잃은 민준이 차가운 진흙탕 속으로 그대로 고꾸라졌다. 전투복이 흙과 얼음물로 축축하게 젖어들며 살을 애는 추위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끔찍한 모멸감이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간신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황진태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 순간 김상훈 병장이 다가와 둘 사이를 막아섰다. 황 병장님, 작업 중에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신병이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건데 너무 심하십니다. 뭐야, 김상훈이. 내가 얘 엄마라도 되냐?
아니면 이 새끼 빽 믿고 나한테 개기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같은 전우끼리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훈 병장의 용기 있는 저항도 잠시였다. 황진태는 코웃음을 치며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네 군데나 잘 챙겨. 괜히 나서서 피 보지 말고. 그날 이후 황진태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잔인해졌다. 김상훈 병장의 선의는 오히려 민준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민준은 자신 때문에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 그에게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 지옥 같은 일상은 밤이 되면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생활관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점호장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마저 잠든 시간. 모두가 죽은 듯이 잠든 척 숨을 죽인 그 정막 속에서 황진태는 어김없이 민준의 침상으로 다가왔다. 사신이 다가오는 듯한 그의 발소리에 민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아 갈비뼈를 부술 듯이 세차게 뛰었다. 야, 강민준. 잠드냐? 잠깐 일어나봐. 거부할 수 없는 낮고 위압적인 속삭임이었다. 민준은 마지못해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황 병장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생활관 구석의 낡은 관물대 뒤 감시 카메라의 렌즈가 결코 닿지 않는 어둠의 사각지대로 그를 밀어넣었다. 어느새 잠에서 깬 오상철 상병이 하품을 하며 다가와 마치 문지기처럼 입구를 막아섰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익숙하고 체계적이어서 이것이 처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너 오늘 낮에 보니까 김상훈 병장이랑 아주 붙어먹던데? 그 새끼 믿고 나한테 덤비려고 했냐? 표정이 아주 썩었던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거짓말쟁이 새끼가. 퍽 하는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황 병장의 단단한 주먹이 정확하게 민준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숨이 멎고 시야가 하얗게 변하는 극심한 고통에 민준은 억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새우처럼 허리를 숙였다.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느라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내 엄마가 공군 투스타라며? 이야, 족보 한번 대단하시네. 하늘에서 전투기 몰고 다니면 뭐하냐? 내 새끼 하나 이런 땅바닥에서 처맞고 구르는 것도 모르는데. 그 높은 별이 여기까지 날아와서 널 지켜줄 것 같아? 황 병장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열등감과 뒤틀린 쾌감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라는 존재 자체를 통해 자신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좋은 머리, 유복한 환경, 높은 부모의 지위를 확인하고 분노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장 원시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폭력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타인의 고통으로 위로받으려는 비겁한 의식이었다. 내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르지 그래. 우리 똑똑한 아들 군대 와서 매일 밤 두들겨 맞고 있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하. 오상철 상병의 경박하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생활관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들은 마치 놀이를 하듯 번갈아가며 민준의 복부와 가슴, 옆구리를 때렸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참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 지옥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어머니. 고통으로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 서지수.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통을 알린 적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완벽한 삶의 오점이 되는 그런 부끄러운 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나라에 헌신하며 수많은 장벽을 온몸으로 부숴온 어머니의 커리어에 못난 아들 문제로 작은 흠집이라도 낼 수는 없었다. 그는 매주 걸려오는 어머니의 안부 전화에 언제나 거짓말을 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기들과도 아주 친하고 선임들도 다들 좋은 분들입니다. 그 거짓말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자존심이라 믿었다. 폭행은 한참이나 이어졌다. 민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야 황 병장 무리는 흥미를 잃었다는 듯 침상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한동안 그 차가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왔다. 싸구려 모포의 차가운 감촉 아래에서 그는 부서진 갈비뼈의 통증보다 더 아프고 시린 마음의 상처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 길고 어두운 밤이 과연 끝나기는 할까? 내일의 태양은 과연 자신을 위해 떠오르기는 할까? 절망이 그의 영혼을 검은 잉크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민준의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다음 주말로 예정된 면회 신청자 명단. 그 위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쇄된 강민준 이병 보호자 서지수라는 글자가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민준의 심장이 바닥 없는 늪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머니가 오신다. 이 지옥의 한가운데로 자신의 가장 추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어머니가 오신다는 사실이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 소식은 부대 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대대장 박성호 중령은 공군 소장이 자신의 관할 부대를 방문한다는 사실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부대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행정보급관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이번 주말 갑작스럽지만 전 대대원을 대상으로 동계 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해. 외부인의 부대 출입은 일절 통제한다고 하고, 특히 면회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 괜히 장군님 눈에 긁어부스럼 될 만한 일은 사전에 차단해야지. 알겠나? 박 중령에게 병사들의 사기나 복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다가올 진급 심사뿐이었다. 그의 지시는 곧장 서지수에게 전달되었다. 계룡대에서 연천으로 출발하려던 서지수는 부관 김동현 소령으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았다. 본부장님, 방금 28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동계 전술훈련 평가가 잡혀 오후까지 전 병력의 면회가 통제된다고 합니다. 행정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이 너무 공교롭습니다. 서지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아온 그녀의 직감이 격렬하게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서투른 수작이었다. 전술훈련 평가라. 합참의 연간 훈련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정인데 그 대대의 대대장이 박성호 중령이라고 했나? 나 대신 직접 연결해서 전해. 내가 지금 합참의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갑작스러운 훈련의 배경과 전술적 타당성에 대해 문의를 드려볼까 한다고. 그리고 대대장에게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명의로 묻는다고 전하게. 오늘 훈련의 전술적 목표와 평가 주관 부서, 동원 병력과 장비 현황을 5분 내로 내부관에게 서면으로 도구하라고. 보고 내용이 합참 지휘통제실의 정보와 한 글자라도 다를 시 허위 보고로 간주하여 즉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김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잠시 후 박성호 중령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충성. 장군님,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훈련은 다음 주로 예정된 것이었는데 행정병이 날짜를 잘못 공지한 모양입니다. 면회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수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작은 소동은 그녀에게 두 가지를 명확히 알려주었다. 첫째, 박성호라는 자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비겁한 지휘관이라는 것. 둘째, 그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감추려 하는 무언가가 아들의 부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막연한 불안은 이제 구체적인 의심과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면회실의 공기는 어색하고 무거웠다. 서지수는 한 달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진실의 편린들을 읽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밑에 검은 그늘,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을 잃어버린 채 불안하게 흔들리는 아들의 눈동자. 그녀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아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었다. 그 모습을 보는 그녀의 가슴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인 듯 아팠다. 그때였다.
면회실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황진태 병장이 술 냄새를 희미하게 풍기며 나타났다. 그는 사복 차림의 서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들 백만 믿고 유세 떠는 강남 아줌마쯤으로 여기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야, 강민준 이 새끼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엄마랑 노닥거리고 있었네. 작업하다 말고 뺑기 치는 게 버릇이 됐어 아주. 그의 고함에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황 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지금 막사 뒤에 쌓아놓은 폐자재들 오늘까지 다 안 치우면 주말에 너 혼자 밤새도록 다 옮겨야 할 줄 알아.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올 시간 있어 지금? 황 병장의 목소리는 명백한 모욕과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지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굴욕감보다 더 깊은 뿌리 박힌 공포를 읽었다. 저 젊은 병사 앞에서 아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위축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잠깐 이리 좀 따라와봐. 내 엄마 앞에서 잔소리하기 싫으니까. 황 병장은 민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민준은 저항 한 번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서지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어느새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뒤집어 쓴 창문으로 다가갔다. 면회실 건물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후미진 공터. 황 병장은 민준을 벽으로 거칠게 밀치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내 엄마 왔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지? 내가 어제 경고했지? 똑바로 처신하라고. 죽고 싶어 환장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 개새끼야. 그 순간 서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했다. 황 병장의 육중한 주먹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민준의 복부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퍽 하는 고기가 지식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그녀의 귀까지 들려오는 듯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고 오상철 상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고 있었다. 서지수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이 덮쳤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세상 전부인 아들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군복을 입은 자에게 짓밟히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합참 회의실을 호령하던 냉철한 장군의 모습은 산산조각 나 부서지고 오직 아들의 고통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한 명의 어머니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불끈 쥐어졌다. 날카로운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이 가눌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아들을 이 지경이 되도록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를 거대한 파도처럼 삼켰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지 않았다. 지금 당장 저 버러지 같은 놈들의 멱살을 잡고 뼈를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단련된 장군의 이성이 어머니의 들끓는 분노를 붙잡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이를 더 그르칠 뿐이다. 아들은 부대에 남아야 하고 저들은 아들 곁에 계속 있을 것이다. 섣부른 개입은 아들에게 더 큰 보복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기적과 같은 인내심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몇 분 후 민준이 엉망이 된 표정을 애써 감추며 돌아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대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다. 서지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아들의 창백한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손끝,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공포를 감추지 못하는 눈동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자신의 뇌리에 심장에 새기고 있었다. 아들 많이 힘들지? 그녀의 나직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질문에 애써 괜찮은 척 단단한 가면을 쓰고 있던 민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수만 가지의 긍정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군인이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너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여위고 지친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아들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한테 다 말해도 돼. 이제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약속한다. 그 한마디. 그 따뜻하고 단단한 약속에 민준이 그동안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이성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밤마다 그를 덮쳤던 공포와 끝 모를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지수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가 아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를 담은 어머니의 피의 맹세였다.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의 차가운 분노는 이미 목표물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면회를 마치고 계룡대로 돌아오는 관용차 안 서지수는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연천의 황량한 풍경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울음소리와 울면서 토해냈던 끔찍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밤마다 이어진 구타, 동기들 앞에서 가해진 인격 모독, 식사 갈취와 교묘한 따돌림. 민준이 털어놓은 군 생활의 실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최악보다도 더 참혹했다. 아들은 문자 그대로 지옥의 한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안락한 합참 회의실에서 국가의 미래나 논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자괴감이 그녀의 심장을 예리한 칼날처럼 핥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아들의 눈물은 그녀에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었다. 계룡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가장 신이 많은 부하, 그녀의 생각과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김동현 소령을 호출했다. 평소와는 다른 냉랭하고 비장한 기운을 풍기는 그녀의 모습에 김소령은 저절로 자세를 바로 했다. 김소령,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둘만 아는 걸세. 외부 유출 시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거야. 보안 등급은 알파급 이상. 내 명예와 자네의 군 생활, 모든 것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게. 서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김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녀가 이런 목소리로 말할 때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신호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8사단 태풍부대, 그 중에서도 강민준 이병이 소속된 대대를 비공식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조사해주게. 부대 내 가혹행위 실태, 특히 황진태라는 병장과 오상철이라는 상병, 이 두 인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봐야겠네. 자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 단 절대 수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 돼. 먼지 한 톨이라도 일으키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아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걸세.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내리는 명령이야. 김소령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서지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를 직접 조사하라는 명령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발각되는 순간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지수의 눈빛에서 사적인 감정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아들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하는 군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신성한 분노라는 것을. 본부장님,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장군님의 군 생활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서지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자네는 그저 나의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되어주면 돼. 피해자들의 증언, 가해자들의 과거 행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간부들이 있는지 파악해. 특히 대대장이라는 박성호 중령.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샅샅이 알아내. 뱀을 잡으려면 뱀의 굴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김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서지수라는 지휘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녀는 결코 사적인 복수심만으로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들에게 극비리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그날 이후 서지수는 겉으로는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합참의 업무를 처리했다. 회의를 주재하고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누구도 그녀의 차가운 가면 뒤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집무실에 불을 끈 채 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고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날카롭게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고 신중해야 했다. 어설픈 개입은 오히려 아들의 목에 칼을 씌우는 꼴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덫을 놓을 완벽한 증거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을 기다렸다. 굶주린 암사자가 사냥감을 덮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듯 그녀의 인내심은 분노의 불길 위에서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시간은 서지수의 편이 아니었다. 며칠 후 김동현 소령으로부터 들어온 첫 번째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본부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또 교활합니다. 황진태 병장은 그저 폭력적인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군님의 면회 이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꾼 것 같습니다. 노골적인 폭력은 삼가는 대신 강민준 이병을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준은 엄마 빽만 믿고 꼰지르는 관심병사라는 소문을 퍼뜨려 이제는 그를 동정하던 동기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분대장인 김상훈 병장까지 내가 괜히 감싸고 돌아서 일이 더 커졌다며 비난받는 상황입니다. 김소령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황진태는 과거 자신의 폭력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을 미리 찾아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면 군 생활 편하게 할 생각 말하는 식의 협박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켰다. 김소령이 심어둔 정보원들조차 괜히 엮였다가 다친다며 몸을 사리는 바람에 부대 내부는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결정적인 증언이나 물증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서지수는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데 자신은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 어깨 위의 별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손발을 묶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아들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치맛바람 장군이라는 오명만 뒤집어 쓴 채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터였다. 그녀의 분노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안에서 들끓어 그녀 자신을 태울 지경이었다. 그녀의 고뇌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김소령이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본부장님, 혹시 국방부 검찰단의 고강민 소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 공사 동기인데 별명이 군 비리의 저승사자입니다. 윗선 눈치 안 보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 같은 친구입니다. 지금은 국방부 직할 수사대에 파견 나가 있는데 군 내부의 비공식 정보망과 각종 썩은 뿌리들을 꿰고 있습니다. 혹시 그 친구라면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지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김소령을 통해 극비리의 고강민 소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며칠 뒤 계룡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찻집의 별실에서 마주한 고강민 소령은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턱을 가진 마치 잘 벼려진 칼 같은 인상의 사내였다. 그는 서지수의 계급에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분석하듯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서지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고 소령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오직 깊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황진태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부대 안에서만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폭력성은 사회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습관이자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혹시 그 병사의 최근 휴가나 외박 기록, 그리고 교우 관계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고강민 소령의 질문은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했다. 그는 부대 안에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대신 부대 밖에 열린 공간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의 조언에 따라 서지수는 김동현 소령을 통해 황진태의 최근 휴가 동선과 통화 기록을 은밀히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황진태는 휴가를 나갈 때마다 의정부의 특정 유흥가에서 비슷한 전과를 가진 무리들과 어울렸고 그 중에는 이미 전역한 부대 선임들도 끼어 있었다. 고 소령은 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주변 탐문을 통해 황진태가 입대 전에도 수차례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번번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증거 불충분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부대 안에서도 밖에서도 폭력에 중독된 존재였다. 이것은 황진태의 범죄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일탈이 아닌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고 소령은 말했다. 이런 자들은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는데 이골이 난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군사 재판에서 그를 단죄하기에 부족했다. 군대 내에서의 직접적인 폭행 증거가 필요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서지수의 애는 타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운명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의 집무실 전화기가 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낯선 연천 지역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네, 서지수입니다. 저 서지수 장군님 되십니까? 여기는 연천의료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서지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강민준 이병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드님께서 부대에서 훈련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웅웅거렸다.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던 강철 같은 통제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길고 지루했던 탐색전은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었다. 연천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처럼 길고 아득했다. 서지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창밖을 응시했지만 어둠에 잠긴 풍경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의식불명이라는 네 글자와 싸늘하게 식어갈지도 모를 아들의 모습에 대한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무사해야만 한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어깨 위의 별들도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다. 연천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인간의 고통, 그리고 긴장감이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부대에서 나온 듯한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초조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맞았다. 장군님, 오셨습니까? 저 민준이는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서. 서지수는 그들의 변명을 들을 겨를도 그럴 정신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밀치듯 지나쳐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수많은 환자들 사이 하얀 시트 위에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의 마른 팔 곳곳에는 여러 개의 링거 주사바늘이 무정하게 꽂혀 있었다. 민준아, 민준아, 엄마 왔다. 눈 좀 떠봐, 아들. 그녀는 아들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아무리 불러도 아들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절박하게 응급실을 울렸다. 그때 한 의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보호자분,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죠. 의사의 집무실. 응급실 과장인 이석현은 40 중반의 피곤함과 연민이 뒤섞인 눈을 한 의사였다. 그는 여러 장의 엑스레이 사진을 라이트박스에 걸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아드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정밀 검사 결과가 심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좌측 갈비뼈 7번, 8번이 골절됐습니다. 단순 실금이 아니라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날카로운 뼈 조각이 폐를 찌르지 않은 것이 천운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심한 타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복부와 가슴에 집중적으로 장군님, 이것은 단순 훈련이나 실족 사고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이석현 과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상처들은 지속적이고 매우 심한 외부 충격에 의해 생긴 겁니다. 명백한 구타의 흔적입니다. 사실 이런 환자 처음이 아닙니다. 이 과장은 망설이다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어렵게 말을 이었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상처를 입은 병사가 저 부대에서 실려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처가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대 측에서 강력하게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환자를 서둘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유야무야 묻혔지요. 의사로서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 아이 이대로 두면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사로서의 숭고한 양심과 불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지수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의 첫 번째 아군이자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그때 허둥지둥 병원에 도착한 박성호 중령이 서지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가 준비해온 변명을 늘어놓았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부하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로. 서지수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박중령. 예, 장군님. 자네 아들이 지금 저 안에 저렇게 누워 있어도 그 입에서 안전사고라는 말이 나올까? 서지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지수의 분노에 눌려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뒤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을 군의 통제가 미치는 국군병원으로 이송하려 시도했고 병원 원무과에 압력을 넣어 진료 기록을 사고로 수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석현 과장이 그의 앞을 철옹성처럼 막아섰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이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본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 2차 소견을 공식적으로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의 진단서가 곧 도착할 겁니다. 진단서는 2군데에서 발급될 것이고 모든 기록은 이미 법적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이 과장의 단호하고 기민한 대응은 박중령의 비열한 계획을 완벽하게 좌초시켰다. 2개의 진단서. 군의 압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민간 병원의 소견은 그 무엇보다 확실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될 터였다. 박중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은 서지수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김동현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증발한 듯 차갑고 단단했다. 김소령. 이제 때가 왔네. 2번째 계획을 실행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모든 것을 걸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합참 감찰실에 연락해. 내 이름으로 28사단 해당 대대에 대한 특별군기 감찰을 요청하게. 사안의 위중함과 지휘 계통의 은폐 시도 정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검찰단의 고강민 소령팀과 공군 본부 법무실 및 군사경찰의 지원을 받아 전례 없는 합동 감찰팀을 구성한다고 전해. 당장 오늘 밤 안으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연천으로 진입한다. 전화가 끊어졌다. 서지수는 다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온몸에 새겨진 상처는 그녀가 도려내야 할 군의 거대한 환부를 증명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명백한 증거였다. 그날 밤 계룡대와 연천 그리고 서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화선들이 불꽃을 튀기며 오갔다. 거대한 폭풍이 무적 태풍 부대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심장부를 향해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짱 심판의 날 그리고 무너진 성벽.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짙은 어둠을 뚫고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연천의 태풍부대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합참 감찰실, 국방부 검찰단, 공군 법무실과 군사경찰로 구성된 대한민국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합동특별감찰팀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부패한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온 암행어사처럼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영문도 모른 채 비상 연락을 받고 잠옷 바람으로 달려나온 박성호 중령은 감찰팀을 이끌고 온 감찰실장의 서슬 펄은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서지수 장군님의 정식 요청과 합참의장님의 재가를 받은 특별군기 감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부대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감찰팀이 통제합니다. 박 중령께서는 모든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감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내 모든 유무선 통신은 감찰팀의 통제하에 들어가며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금지됩니다. 감찰실장의 선포는 박 중령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밤새 꾸미려 했던 모든 계획, 즉 사건을 축소하고 황진태와 오상철의 입을 맞추고 다른 병사들을 협박해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려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친 거미줄에 자신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 감찰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대대본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고 다른 한 팀은 병사들을 한 명씩 격리된 공간으로 불러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닫았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혀를 마비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찰팀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면담을 진행한 고강민 소령은 병사들을 다그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무서웠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모든 것은 서지수 장군님과 우리가 책임진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과 강민준 이병이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암암리에 퍼지자 굳게 다쳤던 병사들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분대장 김상훈 병장과 이진우 일병에게서 나왔다. 먼저 면담에 들어간 김 병장은 그동안 자신이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모든 가혹행위를 마치 일기를 쓰듯 담담하게 그러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명시하며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뒤이어 면담실에 들어온 이진우 일병은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가족 사진을 꺼내 꽉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가득했다. 하지만 고강민 소령은 묵묵히 그를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이 일병은 큰 결심을 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황진태 병장이 생활관 뒤에서 그리고 창고에서 강민준 이병을 때리는 것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비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마치 막혀있던 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다른 병사들이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공포가 터져나왔다. 황진태와 오상철의 끔찍한 행위, 간부들의 고의적인 방조와 묵인, 그리고 박성호 중령이 어떻게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이 산처럼 쌓였다. 감찰이 시작된 지 만 하루가 지난 오후 모든 보고를 받은 서지수는 마침내 심판의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군사경찰을 투입해 주범 황진태, 오상철을 상관 특수상해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전 대대원이 보는 앞에서 긴급 체포한다. 대대장 박성호 중령을 포함한 관련 간부 전원은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직무유기 및 범죄 은폐 혐의로 입건하여 강도 높게 수사하라. 한 명도 예외는 없다. 잠시 후 태풍부대 연병장은 대한민국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장면의 무대가 되었다. 전 대대원이 도열한 가운데 헌병대의 사이렌이 울리며 수사 차량들이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군사경찰들이 생활관에 들이닥쳐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던 황진태와 오상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황진태 병장, 오상철 상병. 당신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자신들의 세상인 양 거들먹거리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두 가해자의 얼굴이 공포와 불신으로 시멘트처럼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들은 수백 명의 동료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숙인 채 수사 차량으로 끌려갔다.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싸늘하고 경멸에 찬 시선은 그 어떤 법의 심판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공포의 성벽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연천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물러가고 거짓말처럼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는 부드럽게 녹아내렸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위로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태풍부대의 풍경도 그 안의 공기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병사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덕망 높은 인물이었다. 부대 내에 만연했던 구타와 가혹행위는 마치 지난 계절의 눈처럼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건강한 군기가 새롭게 자리 잡았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강민주는 어느덧 상병 계급장을 달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던 날 그를 맞이한 것은 더 이상 경멸과 조롱의 시선이 아니었다. 동기들과 선임, 후임들은 마치 영웅의 귀환처럼 따뜻한 박수와 진심 어린 격려로 그의 복귀를 환영했다. 민준의 얼굴에는 과거의 어둡고 불안한 그늘 대신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시련을 통과하며 그의 영혼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생활관 한쪽에서 민주는 갓 전입 온 어리숙하고 불안에 떠는 신병의 전투화를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신병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보았다. 이병,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 사람들 다 착하고 이제는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 군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내 분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선임이잖아. 내가 다 들어줄게. 민주는 따뜻하게 웃으며 신병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좋은 선임이 되어 있었다. 지독했던 악습의 고리는 그의 세대에서 마침내 끊어졌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의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군사 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황진태 병장과 오상철 상병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된 후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박성호 중령을 비롯한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간부들 역시 모두 군복을 벗는 것으로 그들의 군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다. 반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했던 김상훈 병장과 이진우 일병은 서지수의 특별 건의로 참모총장 표창과 함께 포상 휴가를 받았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침묵은 암묵적 동의일 뿐
정의는 행동하는 자의 편이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부대 전체에 깊이 새겨졌다. 서지수는 다시 아들의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 아닌 봄나들이처럼 가볍고 설레는 마음으로.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은 몰라보게 늠름하고 의젓해져 있었다. 두 사람은 부대 근처의 허름하지만 정갈한 식당에서 세상의 모든 평범한 모자처럼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연천의 봄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분대장 교육 받으러 갑니다. 제가 맡게 될 분대원들은 제가 책임지고 절대 저처럼 아프거나 외롭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다짐에 서지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단순히 상처를 극복한 것을 넘어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후 연천 태풍부대 사건은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서지수의 결단력 있는 행동과 부대 개혁 과정은 전군에 공유되었고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도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다른 집의 아들들을 구한 것이었다. 그녀의 충실한 조력자였던 김동현 소령과 고강민 소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중요한 보직으로 영전했고 양심을 지켰던 의사 이석현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감사패를 받았다. 서지수는 여전히 계룡대의 집무실을 지켰다. 그녀는 여전히 얼음 여왕으로 불렸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차가움이 단순히 냉정함이 아니라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뜨거운 정의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자주 생각했다. 자신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별의 무게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름 없는 병사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신성하고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어느 맑은 날 그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쪽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아들이 늠름하게 지키고 있을 연천의 하늘이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장군의 미소도 전략가의 미소도 아니었다. 세상 가장 강하고 위대하며 때로는 가장 아픈 이름, 어머니의 미소였다. 그녀의 강철 심장 속에 품고 있던 뜨거운 눈물은 마침내 대한민국군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